네, 오늘이 4월 6일이니까 총선이 4월 15일에 치러지죠. 오늘 포함해서 딱 열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선집중 이번 주 3부는 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코너를 매일 편성을 해서 권역별 총선 판세를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매일 두 분의 여론 분석 전문가를 모시고 총선 판세 분석을 권역별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K스탯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저희 그 방송은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주 이제 화요일 지금 대한민국 시간에 PK 지역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건 이제 그걸로 가름을 하고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오늘은 좀 호남 쪽 여론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호남 여론을 살펴보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기준점은 지난 4년 전 총선 국민의당에 바람이 불었던 곳이 호남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한번 결론 삼아서 질문 삼아서 결론 삼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민의당 바람은 이미 끝났고 결국 민주당 압승이냐 아니냐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놓고 봐도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은 여기서 하긴 국민의당이 이번에 지역구 후보를 안 냈으니까 논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민주당의 압승이냐 아니냐 결국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압승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호남 이제 28석 중에 3석을 얻는데 딱 3석 가져갔죠. 결국은 이제 그 반대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압승을 민주당은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실제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걸 보더라도 여론조사가 다 전체 판세를 읽어주긴 어렵습니다만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 어떤 기대치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소수 정당들의 선거운동 전략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그 소수 정당들이 대부분 호남에서 많이 이제 지원 유세를 했는데 민주당의 압승을 막아달라 이런 호소 전략을 하고 있단 말이죠. 현장에서 그렇게 유세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일종의 한 당이 모두 가져가는 게 정치든 국정 운영에도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전략을 쓴다는 것을 보면 실제 내부적으로도 그런 판세 분석들이 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선거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선거를 계속 이 구도가 돌고 돌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국민의당이 호남의 강자였잖아요. 그때 23석. 그 전에는 2012년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이 25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년 전에 국민의당 자리 그리고 2012년에 민주통합당 자리로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호남에서는 최소 23석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압승이냐 아니냐는 결국은 이걸 기준점 삼아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상일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보태 갖고 보면 호남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성이 그 민주당 후보가 아닌 분들이 그것도 현역 의원분들이 그것도 이제 중진 분들이 이낙연 그 총리 시절에 같이 사진 찍은 걸 대형 현수막으로 내걸고 색깔도 파란색으로 하고 막 이런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독주 기세는 여러 가지 원인을 같이 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전체적으로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또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호남 대망론 이낙연 총리의 고향이 전남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유력한 종로에 지금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만 대권 고지에 가장 유력하게 지금 접근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민생당이나 오히려 다른 정당에서도 호남에 연고를 둔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선거운동에 같이 활용하고 이게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라 호남의 후보라는 걸 강조하는 그 차원에서 오히려 이낙연 마케팅에 같이 타당이 동참하는 좀 기묘한 흐름이 보여지는 게 이제 호남 현실입니다. 이건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역구에서는 약자가 누구냐 민생당 무소속이잖아요. 그럼 민생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민주당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민생당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낙연 후보를 계속해서 거명하는 거죠. 이낙연 후광 효과를 누리겠다. 대선 함께하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낙연 봐서 민생당 후보를 뽑아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무소속은 무조건 이 전략입니다. 당선되면 전 민주당 갑니다. 이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호남의 정서가 이렇게 이제 그 변한 원인이 무엇이냐를 정리하면 결국은 문재인 플러스 이낙연.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지난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주말이 딱 2번 돌아가는데요. 첫 주말 유세에 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지금 고향 그 본인 선거구를
고향 갑이죠. 두고 저기 호남에 내려가서 지원 유세를 했고 실제 이제 안철수 대표도 여수에서부터 이제 국토종주를 시작했고 맞아요. 사실은 이제 호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럼 이제 민주당이 압승 예상되는 지역에서 왜 소수 정당들이 호남에 주력하느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좀 다른 큰 이제 지역구 선거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이제 정당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례정당 투표를 보면 약간 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2017년 대선 당시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뭐 광주 전남북 전체에서 모두 60%이나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지방선거를 보면 광주에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이용섭 당시 후보가 84% 득표했는데요. 이때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한 67% 정도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미래통합당 보수 정당이 경쟁 구도가 되지 않는 호남에서 오히려 진보 계열 정당이나 호남 연고 정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정당 투표에서는 부동층의 파이가 가장 큰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에서는 결국 이제 뭐 가장 득표가 높은 사람이 다 당선되는 그런 방식이니까 모르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좀 더 이게 지금 이완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은 것이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등록까지 했으면 비례대표 정당 등록까지 했으면 그러면은 사실은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정당 투표에 상당히 좀 노려볼 수가 있어요. 이른바 근데 누가 있느냐? 열린민주당이 있습니다. 근데 열린민주당이 호남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나오나요? 그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그나마 노려볼 지역이 호남인데 이 지역에 새로운 강자가 탄생을 한 거죠. 열린민주당. 저는 그래서 이번 호남 선거는 지역구보다는 이 정당 투표 결과가 상당히 볼만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두 분의 좀 그 전망이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종찬 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분할 투표, 이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지만, 그러니까 그 정당은 다른 당을 찍는, 뭐 그렇죠.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의당을 찍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분할 투표 양상이 있었는데. 요번에 설령 그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열린민주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범민주당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상열 소장님 요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처럼 이제 지금 비례 선거에 집중해야 되는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민생당도 사실은 민생당은 지역구도 다 거의 전 지역이 됐습니다만 결국 비례득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당과 통합당이라는 양강 구도가 강력하게 격돌하면서 이 틈새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고육지책일 수 있겠습니다만 호남에서는 그래도 이게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전부 다 민주당이고 후보도 다 민주당이면 이게 호남이 일당 독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폈을 때 그래도 뭔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크다고 판단하는데 이게 이제 그 기대치대로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지금 배종찬 소장이 지적한 대로 열린민주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약간 좀 그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럼 한번 이렇게 확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생당이 지금 정당 투표 맨 위에 있잖아요. 그 일정하게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일종의 순번 효과인데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비례위성정당에 보냈잖아요. 그런 이유가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해인데 문제는 뭐냐면 싱크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싱크로율을 높아요. 그런데 열린민주당 싱크로율이 꽤 높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열린우리당이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 여당이 열린우리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열린민주당 쪽으로 많이 갈 거다 정당 투표는. 이게 호남 유권자들의 그 판단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더불어시민당이 있고 이제 비례정당으로 열린민주당이 있습니다. 이 경쟁 구도가 오히려 격화되면서 호남의 표심을 오히려 그 두 당이 독식할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갈등 국면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에서 비례 공천해서 결국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낸 민주당의 그 후보들이 지금 11번부터 후순위에 배치돼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갈등이 격화됐을 때 거기서 하나의 선택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보기 싫은 어떤 모습을 비춰질 수도 있고 결국은 그 두 당의 뭔가 득표 싸움이라는 것이 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원래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총합을 나눠 먹기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과거의 선거를 보면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지만 결국 민주당이 정당 득표로 가져갈 수 있던
비율은 7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30%가 비거든요. 이 부분을 소수 정당들이 공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비례대표를 보면 협력자 구도, 구도의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협력자 구도로 보면 외연이 확대될 수 있어요.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면 앞서갈 수 있는데 지금은 또 경쟁자 구도가 일단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경쟁자 구도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경쟁하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잖아요. 뭐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을 인식하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더 가져가든 더불어시민당이 더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우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바로 거예요. 그 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을 어떤 설전을 벌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그렇죠. 결국은 총선 뒤에 열린민주당도 그냥 민주당과 합할 거야, 함께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따로 갈 거야라고 생각할지에 따라서 표심이 일정하게 어떤 조정되고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뭐 호남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보여지는데 당에서는 그래도 결국 이제 공식적으로 그 뭐 비례연합에 참여했던 더불어시민당이 우리랑 함께하는 정당입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요즘 최근에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든 아니든 결국은 열린민주당도 다 범여의 같은 계열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제 그 참여한 분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의 입장과는 다르게 유권자들의 눈에는 결국은 하나로 갈 하나의 뭐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 나눠져 있지만 뭐 한 식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열린민주당 쪽으로 기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정당이 호남에서 더 높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는 두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격차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대통령 지지층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열린민주당 찍겠다 이렇게 나온다. 알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일단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지역구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드린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은데 지금 그 호남 지역에서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은 민주당 빼고 이제 민생당, 이제 무소속 제외한다면 민생당인데 민생당에서 그 건질 수 있는 의석수를 한 몇 석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상윤 소장님?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지금 민생당 후보로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으로 나간 분들 말고 민생당으로 등록한 후보들 이름만 들어보면 상당히 뭐 아마 익숙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중진 아니에요? 뭐 광주만 하더라도 뭐 장병환, 박주선, 천정배, 뭐 전북의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그다음에 뭐 전남에도 박지원, 황주홍 이런 분들은 아마 뭐 호남 유권자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들어봤을 만한 이름일 정도로 이제 중진들이 많이 출마를 해 있는데 현재 그 지역구 여론조사들이 발표되는 걸 봐서는 여론조사의 어떤 뭐 정교성을 좀 이렇게 약간 감안하고 보더라도 상당히 격차들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뭐 유일하게 지금 박지원 후보가 출마한 목포 지역 정도가 아니 잠깐 이야기 남은 게 그러면 우리 그 지역구 한두 군데만 뽑아서 한번 정밀 분석해봐요. 목포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목표가 보면 목포죠. 목포를 보면 목표가 아니라 목포. 우리가 이제 예측을 목표로 해야 되죠. 근데 목포를 보면은 김원희 후보 더불어민주당이고 박지원 후보 그다음에 이제 윤소아 후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호남을 보면요 어떠냐면 호남은 사실은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대체적으로 왜 민생당과 무소속의 약세로 나타나느냐. 주로 현직 의원들이 많아요. 지금 무소속과 민생당에.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의 표를 무소속과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유리해지느냐. 더불어민주당이 더 유리해지는 국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구도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목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김원희 후보가 있고 박지원 후보가 있고 정의당의 윤소아 후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전국적인 단위로 본다면 정의당 후보가 나왔으니까 민주당 후보가 좀 힘들겠네. 부담스럽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역이 누굽니까? 박지원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의 후보가 현역표를 가져가요. 다른 지역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비현역 후보는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상당한 차로 앞서가는 걸로 나오던데 이 당선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배종찬 소장은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여론조사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만 이제 목포는 조금 그래도 결이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제3 후보가 표를 갈라먹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진보 계열 표가 분산돼 분명히 이제 정의당이 후보를 낸 지역 중에 호남에서 그래도 정의당 이제 목포의 그 윤소아 후보 같은 경우가 굉장히 경쟁력이 그래도 있는 그 지명도도 있는 후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3강 구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중으로 그 정의당 후보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실제 이제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들이 나오지만 호남의 타 지역들에 비해서는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접전이라는 어떤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포가 그래도 그 어떤
경합지 관심 지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정의당 후보의 존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후보의 워낙 경쟁력도 워낙 큰데다가 진보 계열표가 좀 분산된 효과도 같이 지금 두 분의 약간 진단이 다르요. 이상일 소장님은 목포 같은 경우는 경합지로 분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배종찬 소장 같은 경우는 좀 우세지 민주당 우세지 아니냐. 제가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정의당 후보의 출연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PK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호남 지역은 사실상 이야기가 나오려면 민생당과 무소속의 단일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에 맞먹을 수 있는 화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나오느냐?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근데 김원희 후보는 사실은 이제 그 정치 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지원 후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인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지원 후보보다 앞서가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김원희 후보의 인물 경쟁력보다는 당 후광. 일단 이렇게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데다가 정당 지지율이 높은 데다가 이 지역에서 주요 이슈가 원도심 구도심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손혜원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이 설전을 벌였어요. 그랬죠. 그것도 영향이 되는 거고 열린민주당 잠깐만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원도심 구도심이 이 지역에서는 이슈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목포 전반에 대한 영향력으로 경쟁력을 키웠던 박지원 후보였다면 손혜원 의원이 지금 열린민주당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목포시장을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되면 원도심 구도심의 표심이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윤석 후보가 의원이기도 하죠.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포병원은 사실 치명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저에 깔려 있는 표심은 원도심과 구도심인데 이게 박지원 후보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박지원 후보가 현역이기 때문에 피로감도 좀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있어야 된다는 이것도 박지원 후보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아무튼 지금 배종찬 소장은 목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좀 분류를 해주셨고 이상일 소장님은 경합 지역으로 여론조사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또 전북 가면은 정동영 후보고 김성주 후보가 좀 맞붙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여기도 관심 지역이에요. 지금 중앙 언론이나 방송사들이 이제 그 격전지대 여론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전주 병 지역이죠. 전주 병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도 관심을 처음에 모았었는데 한두 개 여론조사에서 보면 격차가 2배 이상 나면서 지금 김성주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걸로 좀 나오다 보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지역은 판세가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정동영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 좀 이제 크지 않은 격차로 승리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게 전주병뿐만 아니라 그 호남의 지금 여러 지역들이 공통된 현상인데 지난 선거에서 그렇게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좀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하고 제3당 국민의당의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의당이 지금 우리가 세기가 어렵잖아요.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많은 정당들로 분열을 거쳐서 마지막에 민생당으로 왔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그렇게 표를 몰아준 현역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진짜 냉혹하게 평가받고 있고 심판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또 이낙연 영향이 있어요. 왜 이낙연 영향이냐면 호남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는 대선 후보나 대선 후보급이 출마를 하면 비등비등합니다. 그런데 호남은 뭐예요? 지금 사실은 정동영 전 대선 후보였죠. 그리고 상당히 중량감이 있고 그럼 비등비등해야 될 텐데 왜 비등하지 않을까? 여기 대통령 지지율도 있고 정당 지지율도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정동영 후보로서는 악재예요. 왜? 유력한 대선 후보가 또 이낙연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에게 차기 대권을 기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대권 후보 효과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냥 일반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좀 저쪽 이제 동쪽의 얘기입니다만 대구의 이제 홍준표 후보가 좀 대비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좀 지역을 뚝 넘어갔습니다만 과연 지역을 옮겨서 대구라는 지역에 출마해가지고 경쟁력이 있을까 무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보면 상당히 그래도 높게 나오는 이 부분들이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이제 황교안 종로 후보가 있습니다만 차기 어떤 대권 주자들에 대한 기대치들이나 열망이 남아 있고 그게 일부분 투사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전주의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사실 배 소장 이야기대로 투사가 안 되는 거죠. 그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전주에서 그러니까 불패
그렇죠. 불패의 기록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전주에서. 전주에 사실 붙박이 간판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대선 후보도 했었고 전주고등학교도 나왔고. 예. 근데 유력 후보이면 분명한데 다른 또 후보 지금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경쟁력 있는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호남 쪽에 차기 대선 후보가 없다거나 했으면 조금 그래도 그 영향을 줬을 텐데 워낙 이낙연 후보가 있다니까 그냥 대선 후보로 인식되기보다는 일반 후보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제 이낙연이라는 이름 삭제가 계속 일관되게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이야기되니까 그럼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난주 초였나요? 이낙연 후보가 이제 호남 한번 돈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은 다 적절한 타이밍에 호남 지역의 민심을 다지기 위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행보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타운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대선 후보로 나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종로를 비우고 집을 비우고 네. 호남으로 가다니. 근데 호남이 또 다른 나의 집인 거죠. 이낙연 후보는 이 총선을 딛고서 이제 대선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 호남이거든요. 그 호남을 비롯해서 출향 인사들이 있는 수도권의 호남 출신 유권자들을 대결집을 하면은 대선에 상당히 유리한 구도인데 수도권에 또 이제 호남 출신들까지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요. 이낙연 후보가 그 호남 지원 유세를 간 지역들 보면은 이게 핀셋 지원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지역을 딱 돌았는데 네. 거기가 이제 군산 그리고 그렇죠. 남원, 임실, 순창, 또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쪽을 돌았어요. 그 고흥, 고성 포함해서. 근데 여기가 뭐냐하면 무소속들, 현역 무소속들이 강세인 지역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호남 전체 압승을 기대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낙연 후보로서는 조금 위험 지역이라고 분류되는 지역들, 그 지역들이 이제 후보를 보면은 이제 군산은 김관영 의원이고 그리고 네. 남원 임실도 이용호 현역 이제 이런 지역들까지 지원 유세 가서 이 지역의 판세를 끌어올리거나 승리로 가져갔을 때 이낙연 후보가 가져가는 건 종로의 승리만이 아니라 호남 선거를 압승으로 이끈 어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 그 얘기가 나와버리면 제가 이 질문을 마저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게 그럼 민생당의 지역구에서의 어떤 선전 여부 말고 무소속 후보 가운데 그래도 눈여겨봐야 될 분이 누굴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이 나와버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군산의 김관영 후보나 임실의 이용호 후보가 무소속 후보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광주 북구갑의 김경진 무소속 그렇죠. 순천의 그 노관규 후보는 이제 전직 시장이었고 순천시장이었고 그러면서 아마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걸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말씀은 이제 쭉 들어가면서 호남 쪽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판세는 명확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 분의 뭐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오히려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관심사는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되느냐보다는 정당 투표에서 정당 득표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오히려 이게 이제 더 관심사가 될 수가 있다. 네. 바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호남을 보는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두 분의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어떤 전망은 좀 약간은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 같은 경우는 범민주 계열,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열린민주당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범민주 쪽으로 정당 득표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배종찬 소장이 좀 분석이신 것 같고. 짧게 추가하면요. 그런 이유가 이번 총선을 제가 뭐 정말 귀에 딱지 않도록 말씀드리지만 진영 간 대결 구도잖아요. 왜냐하면 총 몇 석이 나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상일 소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라든지 뭐 민생당 이쪽에서 어떤 정당 득표를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예, 아무래도 이완될 수 있는 파이가 좀 큰 지역이 그래도 호남이 아닌가. 왜냐하면 통합당 변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 본다면 국민의당이나 민생당 같은 이런 뭐 봉쇄조항 3%를 뚫고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에서 상당 부분의 의석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은 관건은 호남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거기서 득표율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가 사실은 이제 그렇죠. 전국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게 호남이다. 이 두 정당 같은 거 이렇게 과거 선거에서도 이제 그런 패턴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게요. 물론 총량적으로는 수도권이겠죠. 총량적으로는 그렇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민생당이나 국민의당, 민생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안 냈으니까 민생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후보에 또 어느 정도의 선전이 결국은 정당 득표율에 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도 이제 함께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특별히 마련한 지금 대한민국 오늘은 호남 권역의 판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K스탯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